2025년 4월 12일 토요일 아침 플로리다의 한 주택으로 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피 묻은 발자국이 침실과 차고 그리고 잠긴 화장실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두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고 화장실 안에는 쓰러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면서 범인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던 가족 모두를 살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커크는 가족들에게 유난히 일찍 잠자리에 들 것을 강요하고 방문을 절대로 잠그지 못하게 했습니다. I think if I hadn't woken up, I'd be the third one there. 사건이 벌어진 곳은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한 주택이었습니다. 이곳에는 41세 커크 하이즐 주니어와 그의 오랜 여자친구 34세 크리스티나 단제로를 비롯해 커크가 이전 결혼 생활에서 얻은 자녀들과 크리스티나의 부모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이즐 가족은 3대에 걸쳐 커크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는 용의자인 커크 하이즐 주니어를 편의상 커크라고 부르겠습니다. 신고자인 알로라 하이즐은 아버지가 2명을 살해한 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고 말했습니다. He's inside. He's in the bathroom. Where? Mother. One's in the garage and one's in the bathroom. Does he have any weapons? We don't know. He's locked in the bathroom. Okay, can you stay over there? Stay over there. Okay. 경찰은 긴장한 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Okay. 그리고 그곳에서 이 지역 경찰이 수십 년간 마주한 현장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핏자국을 따라 들어간 침실에서 경찰관은 끔찍한 광경을 발견합니다. 방 안에는 34세 크리스티나 단제로의 훼손된 시신이 방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벽과 바닥은 그녀의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발견하게 될 끔찍한 장면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차고에서는 피로 물든 시트 아래에서 크리스티나의 어머니인 75세 베티 단제로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핏자국은 마침내 화장실 입구에서 끝났고 그 안에는 커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오라는 경찰의 명령을 거부했고 딸의 말에 따르면 칼까지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상황은 언제든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자신들을 공격하거나 최악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또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접근한 뒤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온몸에 여러 군데 상처를 입은 커크는 심한 출혈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경찰의 말에도 거의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응급구조대가 도착했고 커크는 위중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그가 왜 이토록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는지 설명해줄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하나의 섬뜩한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순간적인 분노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시신이 발견된 침실에서 수사관들은 침대 위에 놓인 권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나와 수잔의 몸에서는 총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은 그 방에서 발견된 수많은 의문 가운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방에서는 가축 도축용 칼과 정원용 전지가위, 그리고 절반가량 비어있는 멜라토닌 젤리 한 병이 발견됐습니다. 수사관들은 누군가 집안의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려고 멜라토닌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범행 당시 집안에 커크와 피해자인 크리스티나, 수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커크 3세와 딸 알로라, 그리고 크리스티나의 아버지이자 수잔의 남편인 프레더릭까지 3사람이 더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할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바로 커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범행 전 아들이 보였던 평소와 다른 행동에 관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Are you have So- a good relationship with Kirk? Oh yeah. That's what I don't understand, and I hate to say this, and my wife will vouch for this. He started doing some shit, Like what? dope. Okay, what do 아버지는 평소 아들과 사이가 좋았기에 그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얼마 전부터 아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마약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 1시간 전 손자 커크 3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극도로 흥분해 있었고 온몸을 떨며 제대로 말조차 잇지 못했습니다. 커크 3세는 울먹이며 아버지가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 같다며 크리스티나와 수잔을 해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커크의 아버지는 곧바로 사건 현장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사건 당시 집안에 있었던 커크 3세와 알로라 그리고 프레더릭은 자세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Last night, what do you remember happening yesterday? Anything noteworthy? I don't know. He was a little aggressive, but apart from that, it just seemed like a normal day. Your dad was Well, last few days he's been like really angry, I guess, and I guess him and my mom have been really quiet to each other. Last few days, I actually saw her drinking again for the first time in a little bit, so that was weird. But yeah, they've been kind of quiet recently, not so much talking or interacting as they usually do. He seemed pretty normal apart from just being a little bit more like argumentative and like aggressive towards me more. Especially about going to bed. I don't know why, but he's been really pushy the last 2 days. 커크 3세의 말에 따르면 범행 이틀 전 아버지 커크는 아들 커크 3세와 알로라에게 멜라토닌 젤리를 건넸고 두 사람은 별다른 의심 없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약효가 거의 나타나지 않자 다음 날에는 저녁 식사도 하기 전인 오후 3시 무렵부터 젤리를 2개씩 더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수면 보조제를 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커크는 크게 화를 냈다가 잠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먹이려 했던 젤리는 이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커크의 수상한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밤 10시까지 반드시 잠자리에 들고 방문도 잠그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평소에도 예고 없이 방에 불쑥 들어오곤 했던 탓에 커크 3세와 알로라는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방문을 잠그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커크는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계속 방에 들어와 10시까지 잠들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국 방문을 잠그자 그는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당장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다시는 잠그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왜 문을 열어두어야 하는지는 끝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커크 3세는 아버지에게 자신과 알로라가 성인인 만큼 방문을 잠글 권리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크리스티나 역시 자녀들의 편을 들며 방문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커크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커크는 새벽 1시가 되어서도 다시 방으로 들어와 왜 아직 잠들지 않았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커크 3세가 아버지도 깨어있지 않느냐고 따지자 그는 방금 일어났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약 2시간 반 뒤인 새벽 3시 30분쯤 화장실에 가려고 나온 커크 3세는 거실의 조명이 모두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수잔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커크는 아들과 눈이 마주치자 작은 소리로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왔을 때 거실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아버지의 모습도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진술을 들은 수사관들은 커크가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수면 보조제를 먹이고 방문을 열어두게 했다면 밤사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들이 깨어나거나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사가 계속될수록 더욱 불길한 가능성도 떠올랐습니다. 커크가 단순히 커크 3세와 알로라를 방해 요소로 여기고 잠재우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 다음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커크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알아차린 사람은 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nd
me and my brother like privacy, and we don't like it when he just randomly just comes in the room without announcing or at least knocking. He does that every single day, anytime he feels like it. And we got disturbed by it, so we started locking the door because we didn't want to have an argument, so we just locked the door. And then he got mad at us about the door and started mixing that with the sleep schedule and said, we'll keep the door unlocked, but we are going to sleep at the time we want to go to sleep, which still getting mad about. My brother snapped it. 알로라의 진술이 아들의 증언과 일치하면서 형사들은 피해자들 역시 커크의 강요로 멜라토닌을 복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I just want to make sure I got my note right. At 10, that door lock conversation happens, and that's when your mom speaks up. That's when my mom speaks up. She said, can you not start an argument? It is way too late for this. I want to sleep. And she sounded pretty tired too. 이 시점에서 형사들은 커크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자녀들에게 멜라토닌을 먹이려 하고 침실 문을 잠그지 못하게 했던 행동 역시 그 계획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약을 먹고 잠든 뒤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고 이어 그녀의 어머니 수잔이 두 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두 사람을 살해한 뒤에는 커크가 자신의 자녀들까지 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두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놓여있던 권총의 용도와 범행이 벌어지는 동안 프레더릭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수사관들은 프레더릭이 범행에 연루됐을 가능성과 반대로 커크가 계획했던 마지막 희생자였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더릭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한밤중에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뜬 순간 커크가 침대 위로 몸을 숙인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커크는 그의 숨소리가 이상하게 들려 상태를 확인하던 중이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프레더릭은 자신이 바로 그때 깨어나지 않았다면 집안에서 발견될 세 번째 시신은 자신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커크는 프레더릭이 눈을 뜨자마자 방을 나갔습니다. 형사들은 커크가 그를 살해하려고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가 예상치 못하게 프레더릭이 잠에서 깨자 물러났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커크를 멈추게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프레더릭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에게는 같은 행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뒤 프레더릭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얼마 후 평소에는 그의 방 근처에도 오지 않던 개 한 마리가 방문 앞으로 다가와 한 차례 짖었습니다. 개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바닥에 남겨진 피 묻은 발자국과 검붉은 핏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흔적은 복도를 따라 이어지다가 화장실 쪽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프레더릭은 처음에는 커크가 어디선가 다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커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I killed both of them, he said. And I said, and I was thinking he was just nuts or something at the time. So I said, where's Suzanne and Christy? Christy's in the room. I said, I just looked in the room. There's nobody in the room. And I said, where's Suzanne? He said, in the garage. Yeah. 커크는 스스로 몸에 상처를 냈지만 죽지 않는다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And he said, I'm really sorry. I'm sorry. I'm sorry. The door was locked to the bathroom. He said, I'm just laying in here. He said, I'm laying in my own pool of blood and I can't die. I can't die. I'm thinking to myself, well, that's too bad. But, so I go and out in the garage and all the bedding from her bed, she was rolled up in that laying on the garage floor. And I wanted to make sure that he just didn't think they were dead. So I tapped on it. Suzanne. Nothing. And so I went back in then, and I went down the hallway again into the other room, and over on, when you walk through the door, way over on the left was the rolled up bedding from that bed. And I know I shouldn't touch anything, but all I did was open the thing, and all I saw was just like a
head or an arm or something. 크리스티나의 시신도 그녀의 시트와 침구에 완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커크가 주로 사용한 흉기는 칼과 정원용 전지가위였으며 그는 그것으로 피해자들의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가운데 수사관들은 병원으로부터 커크가 살아있으며 의사소통도 가능한 상태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커크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커크는 수사관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I kept receiving signs saying that we should split up. And we had been together for, they're not actually married. But it was called ourselves that because we did like a mental kind of marriage thing where we did a pinky swear. It was like a Viking thing. We always listened to the same songs all the time. Okay. And this room kept popping up where the guy had caught the girl cheating on her, and it just kept playing so often. I'm like, this is a fucking sign I'm not getting something. Should I just ask her? So I did. I said, have you ever cheated on me and not told me? She goes, I did once. And I was like, oh, okay. I go, was this the only time? She goes, yeah, but it was different each time. I'm like, confused by that answer. And I'm like, okay. Did you sleep with any of them? Yes, 2 of them. Okay. Okay. So that's been kind of sitting in the back of my head for only a couple days. 커크는 여자친구의 배신에 대한 생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에게 크리스티나를 죽이라는 신호가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들은 크리스티나의 외도가 범행을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커크가 내놓은 설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의 메시지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커크는 신이 자신에게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계속 가로막아온 크리스티나는 악마이고 그녀의 어머니 수자는 천사라고 믿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덧붙였습니다. 외도 사실을 들은 다음 날 크리스티나가 집으로 돌아오자 커크는 그녀를 데리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나에게 왜 자신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지, 아직 숨기고 있는 사실이 더 있는지 추궁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이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커크는 그녀가 무언가 더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고 한 번 시작된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커크는 결국 관계를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역시 2 사람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커크는 무언가 잘못됐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가 이른바 신호를 받기 시작한 것은 범행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이는 커크의 행동과 정신 상태가 사건 직전 급격히 불안정해졌다는 가족들의 증언과도 일치했습니다. 사실 그는 집안에 있던 가족 모두를 없앨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악마라고 믿었던 첫 번째 표적, 크리스티나가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어 몸이 약해 저항하기 어려웠던 수잔마저 공격한 뒤 다음 표적인 프레더릭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프레더릭의 서랍에 권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커크는 혹시 프레더릭이 깨어나 저항할 경우를 대비해 먼저 총을 꺼내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총을 사용했다면 모든 일을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섬뜩한 말까지 했습니다. 프레더릭은 잠들어 있었지만 몸집이 크고 위압적인 인물이었기에 커크는 쉽게 공격에 나서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프레더릭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침대 곁에 서 있는 커크를 본 그는 오히려 커크에게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커크는 태연하게 프레더릭에게 잠자는 자세를 바꿔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크리스티나와 수잔이 숨진 뒤였습니다. 이 자백으로 커크의 침대 위에서 발견된 총의 정체도 분명해졌습니다. 커크는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프레더릭을 경계해 미리 그의 총을 치워놓았던 것입니다. 프레더릭의 방을 나온 커크는
다시 크리스티나가 있는 침실로 돌아가 그녀의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잔의 시신까지 훼손할 힘은 남아있지 않았다며 그녀를 차고로 옮긴 뒤 침대에서 가져온 시트와 침구로 감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커크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안에 남아있는 표적은 자신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커크는 자녀들에게 멜라토닌 젤리를 먹여 깊이 잠들게 한 뒤 크리스티나와 수잔에 이어 두 사람마저 살해하려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자녀들이 멜라토닌을 더 먹으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방문을 잠근 행동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목숨을 구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커크는 조사 내내 신이 보냈다는 신호를 되풀이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 신호가 가족들을 해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커크는 치료를 계속 받은 뒤 상태가 회복되자 피넬러스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커크는 2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1급 살인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